네, 반갑습니다. 오늘 최종 보고회의 최종 결과물은 이 250여 페이지 완성이 대가용 상태인데요. 오늘까지 계속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매주 한 사람이 두 차례씩 연구진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물인데 각자 이제 그 논의를 바탕으로 있지만 책임 집필을 하는 그 파트별로 발표를 따로 맡기로 했습니다. 전체 이제 목차 오늘 발표해드리는 이 목차가 연구 보고서의 목차이긴 한데요. 현재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면 전환 앞두고 있지만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보자라는 것이 앞부분의 내용이고 2단계의 가장 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중간 보고회 때 참석해주신 공장님, 위원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앞부분의 내용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대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는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가 시작된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착수보고 때 또 중간보고 오늘 이 자리가 이 지난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각 그 보고회마다 이 연구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도 이 의견을 취합하는데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나 자치분권 얘기가 많지만 그렇지만 실제 우리 읍면 도움을 기준으로 한 주민자치보다도 단체자치 또 이 그 위에 층층이 있는 행정 체계 여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가 더 강조가 됐고 그런 면에서 작년에 이 주민자치 이 회에 대한 이 규정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서도 이 제외가 돼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 주민자치 회에 대한 시범 실시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새로운 기능이나 주민자치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뿌리 주민자치회라는 의미가 이 행정체제 속에서 어떤 위치라기보다도 그 매개 역할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 주민 조직화의 의미를 크게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추진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에 대한 권한 이양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실제 이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그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마을 단위에서 우리 생활세계 단위에서 좀 더 가깝게 행정을 주민과 함께하자 이런 이 내용은 올해 여러 계획들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중앙부처 부처의 칸막이마다 다른 일이 아니고 우리 주민과 가까운 영역에서 동시에 연계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영배 의원 안부터 해가지고 주민자치 기본법을 만들자, 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법률로 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접근,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능들을 적정하게 이양받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선 여러 연구들에서 읍면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러 위탁 가능한 이 주민자치회에 위탁 가능한 업무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타 지자체에서는 이 시범 실시 기간 동안 이 각 시에 중요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예시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고 동지역회의, 동단위 마을계획, 희망지 사업, 도시재생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주권이라는 큰 기치 아래 마을 조직, 마을 입법, 마을 재정, 마을 계획, 마을 경제, 그러니까 마을 단위의 이 내용을 강조해왔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운영 체계도가 가장 전형적인 주민자치회 이 모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세종시는 이미 15억에 달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럼 주민세의 일부만을 쓰는 게 아니고 주민세 전체를 쓰도록 하면서도 추가로 이 지자체의 일반 예산을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마련해왔다는 것. 올해는 기존의 읍면동 사업, 권총 사업이 중복되고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읍면동 자율개정, 권총의 지원개정 이렇게 단일화시킨 노력도 보여줬습니다. 당진시의 경우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총회를 아주 충실하게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이 마을 단위의 자치규약 준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의 경우는 애초에 마을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를 통해서 473개 마을자치회가 이 주민자치회에 더 깊은 근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읍면동장 시민추천 공모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주민참여 예산제랑 연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12년부터 1단계 자치도시 기본 방침과 이 기치하에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자치도시의 이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해왔는데요. 당시에는 97만 명의 고양 시민을 어떻게 이 자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볼까라고 해서 지역별 주민자치와 시행정의 참여자치 큰 두 축으로 지난 10년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주민 참여 자치를 체계화했던 데 가장 큰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별로 체계가 잡히고 여러 참여 주체들, 우리 주민들이 발굴됐다라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계점으로는 자치 로드맵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에 참여 통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마을 단위의 또 지역 단위의 주민 참여 체제가 있어서 또 전면적인 교육이 또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단계 자치도시를 이끌어갈 또 동력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 2단계 자치도시 방향 정립은 핵심 가치를 지난 10년 동안 시행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했고 시행정이 그 공간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민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축으로, 그리고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더 대표성을 갖추는 걸로, 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좀 더 수기 과정에서 더 의견을 많이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가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마을과 주민의 행복이라는 이 핵심 가치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자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의 이 성격을 보면은 앞서 부시장님 강조하신 것처럼 특례시로 전환되는 걸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만 전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모든 측면에서 이 주민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의미를 더 살려보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당장에 올해 내년의 전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년의 자치도시의 로드맵, 그리고 3개년 실행 계획도 그 로드맵 하에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목표 체계에 대해서는 뒤이어서 김범수 공동연구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자치도시 기본계획은 주민이 행복한 주민자치의 중심의 자치도시 고양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릴 건 아까 책임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가 1기 때는 규범적인 목표로 제시되었다면 2기 때는 주민자치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 증진시켜야 된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그 내용들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 분야는 세 가지 부분인데요. 1기에 있었던 시행정 참여, 또 지역별 참여, 행정 지원 체계를 그 전통을 이으면서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정 주민 참여에 관해서는 시민 참여 제도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넓고 깊은 참여, 그리고 공적 행복의 증진이라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또 지역별 참여 체계에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 교육, 맞춤형,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행정 지원 체계에서는 지난 1기의 지원 체계가 시기 때마다 지원이 약할 때도 있었고 강한 때도 있었고 변동폭이 컸습니다. 이것을 안정화시켜야겠다는 목표와 보충성의 원리에서 권한 이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도를 계속 보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주민 참여의 첫 번째 전략,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온라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자, 또 시행령 참여 기구를 연결하자, 또 위원회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고양시도 온라인을 통한 시민 참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청사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전국의 모범 사례로 만들면은 좋겠다는 그 안을 고양형 온라인 청원 플랫폼으로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그거로 하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넓고 깊은 참여입니다. 지금 시행령 주민 참여 기구가 주로 그 공모와 추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 단위에서 추천하는 방식, 또 지역시 그 분야별, 환경이라든가 복지 이런 분야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통하여 시정 주민 참여의 참여 예산위원회 같은 조직이 대표성을 높여야 된다는 그 부분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의회 협력 증진을 관한 방법을 통하여 시 참여 행정 조직이 시 참여 조직이 시의회에 협력하는 방안을 또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시민과 시민의 공적 행동 증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과 주민의 신뢰, 또 주민과 주민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측정해내고 이런 것들 동료를 분석함으로써 동별 사람들이 시계를 또 횡단변 비교를 통해서 우리 동이 어떤 위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마을 행복 지수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련해서는 현지에서는 저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또 시민감사관, 또 부서별위원회, 온라인 청원제를 각각 활성화시키고 이후에는 이것들을 통합체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참여 체계입니다.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서 일단 주민 참여에 대한 공감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성공 사례집 발간을 제안하였고요. 또 자치 조직권과 집행권, 자치 예산권에 대한 부분을 필요한 걸 제안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5장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 맞춤형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야겠다. 즉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가 출범은 되지만 전면 전환은 되지만 각 동의 상황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동의 현실에 맞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활동하는 부분을 맞춤형 컨설팅하고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건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제공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례도 제공하고 그리고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협력함으로써 그동안 자치공동체 센터가 한 1년, 2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마을 계획 이 부분들을 실제 주민자치와 협력함으로써 39개 동의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주민자치의 당사자들이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체계입니다.
행정지휘체계 안정화 지속성 보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어떤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어떤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 로드맵에 대한 공감이 형성돼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초기에는 소통 계획을 마련하고 한 3개년 지난 시점에는 자치 헌장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 행정지원체계 확대에 대한 부분을 초기에는 주민자치구 확대, 이후에는 자치분권 추진의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부분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충성의 원리와 소통 등기인데요. 첫 번째 부분이 시군동 권한의 이양입니다.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분권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지방자치들이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양받은 권한 중에 현실적으로 동에서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한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동에 이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주민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에는 아마 최초가 될 것 같은데 중앙 단위가 있었던 권한 이양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고양시에도 만들어서 모든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지역 현장에 맞고 효율성이 높은 업무들을 찾아내고 이양하는 업무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또 주요 기관과의 협력, 성공 사례 결과 확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개선 체계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행복 등지는 우리가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이고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서로 협력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이기에 따른 구체적인 체계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자치도시 운영체계 실적 분석이라고 해서 참여 및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매년 평가하고 이것들 차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로드맵 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부장님 포함해서 다들 시간을 굉장히 아껴주셔서 시간이 좀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원래 그래서 급히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많은 한 시민사가 주민자치 공정기관 쪽에 집중돼 있어서 다른 이제 포괄적인 제2기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자치과나 시도부서들에서 예산 쪽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방향들을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저한테 시간이 다행히 좀 많이 남아서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올해 2021년 지금 7월인데요. 일반적인 얘기, 지금 현재 나눠드린 책 때 기본 사항들은 쭉 한번 핵심 내용 사항들을 메모해서 쭉 배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냥 오늘 내용까지, 토론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제 보고서를 완성해서 곧 다시 회람을 할 거예요. 부서별로 회람을 하고 이럴 테니까 그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쭉 보시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이 세세한 얘기를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한두 끝도 없어서 세세한 얘기를 넘기면서 좀 보시고요.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 전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는 똑같은 조건이 하나 있고 고양시가 갖고 있는 특수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주민자치는 시범 실시예요. 다시 말하면 법적인 토대가 아주 취약한, 법과 제도 아주 취약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크고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주민자치를 하고 있지 않은 나라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치를 하고 있지 않은 나라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2, 3위권보다도 약간 5배가 커요. 기초지자체라는 게 지금 현재
예, 이 주민자치라는 게 뭐,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가 이제 109만인데 109만이 기초자치잖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함께 논의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논의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동단위 정부가 그나마 기초자치단체로 작용을 하고 동단위의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그다음에 동에서 주민들의 발언권과 결정권이 많이 생길 때 실제 자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현재 중기단계다. 두 번째 이제 고양시 특수성은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고양시 특수성은 지금 현재 우리 2011년, 10년 전에 딱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주민자치 수준이 우리나라 낮은 주민자치 수준 중에서도 중간 이하였습니다. 2011년 당시에 평가를 해보니까 중간 이하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주민자치를 활성화할까라고 하는 걸 갖고 진짜 고민하면서 그때 얘기를 세웠는데 그때 이제 핵심 사고가 나왔던 게 주민자치 전면 교육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치 공동체 활동, 공동체 사업의 아니 목표나 일반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행정체계 이것을 잡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쪽에서 불과 한 2, 3년 만에 고양시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간 이하였던 지자체가 한 2, 3년 바짝 집중했더니 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 전환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조금 늦은 편입니다. 정부가 보면 조금 늦은 편인데 그것이 늦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늦은 것은 다른 데들이 하는 것을 잘 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진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 하는 교훈을 바탕 삼아서 해나간다면 조금 늦었지만 늦은 것이 더 빠른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좋은 계기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2022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특례시가 된단 말이에요. 특례시가 되는데 특례시가 되면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뭐가 달라질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별로는. 다시 말하면 이 지방자치단체나 시의회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차이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얼마나 싸움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겠지만 지방자치 단체나 시의회는 어느 정도 이제 고란이 생길 건데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실감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별로 안 보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특례시하고 주민자치는 별개입니다. 특례시가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가 되는 거 아닙니다. 특례시에 발맞춰서 주민들한테 실감하게 하는 정책 하나가 뭔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마침 주민자치 전면전환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일종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자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고양시에서 잡았던 겁니다. 자, 그럼 특례시에 맞춰서 내년 1월, 올해 안으로 모든 동에 주민자치를 전면전환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잡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요. 어쨌든 그 계기는 잡을 건 참 좋은데 원래 한 준비를 쭉 하다 보면 한 2년이 걸려요. 한 2년 정도 한참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준비 기간이 딱 이제 올 1월 1일에 일어났을 때 1년이었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제도 만들고 조례 만들고 하다 보니 한 반년 지나버렸잖아요. 이제 딱 반년 남은 거예요. 5개월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제 아름답게 전환하느냐. 이게 이제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 그나마 아름다운 주민자치 전환이 될 텐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로 간판만 바꾸는 전환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준비를 하면 내용 진짜 원래 목적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느냐와 아니면 간판만 갖춰가느냐 라는 기회에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집중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한 3년 정도 3개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주민자치 운영 틀을 만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제가 나중에 중간에 부분을 다 건너뛰고요.
지금 당장 할 부분만 좀 강조해서 하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주민자치 특화, 그러니까 고양시의 주민자치는 이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 라고 하는 거 시민자치 어떻게 얘기할 건가라는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비와 운영 체계 구축, 이게 이제 핵심인데, 올 이후 6개월 안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체계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6개월 동안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공직자들, 어쨌든 이게 넓은 위로부터 계획 같은 이런 지향이 있어요. 위로부터 계획할 때는 반드시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설협의 체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상설협의 체계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례시를 전환하는 부분은 고양시의 핵심 목표와 가치가 되면서 모든 부서들이 다 협의하잖아요. 저는 그 특례시를 전환하는 것만큼 주민자치 전면 전환이라는 것이 그거보다 작지 않은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례, 우리 고양시의 권한을 많이 가져오는 특례시가 그러면 이제 그 권한들을 어떻게 주민들을 진짜 동네 주인으로 세워본다라고 하는 과업이 그리 작지 않은 과업이고, 그런 그 주민자치 전면전하는 과업에 맞게 행정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무부서, 진짜 우리 주민자치과 몇분 고생하시는 분들 안타까워요. 확충해야 된다. 잘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확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들, 오늘도 막 대령 나왔거든요. 대기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정직화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는 굉장히 3기 업종입니다. 주민을 만나는 거 정말 고생하고, 진짜 일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 그냥 놀라면 그냥 손을 누르면 돼요. 이제 어쨌든 한도 끝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정직화해서 사실 일정한 부분을 보장해준다는 거, 한 3년 정도 임기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게 인센티브 주고, 이런 등등의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거라고 하는 부분은 시가 먼저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치공동체 센터를 그냥 부분적으로 청년 지원으로 사용할 거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낚여서 활용하는 방법과, 한편으로는 이 주민자치 전면 전환 과정을 중간 지원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생각하고 많은 업무와 권한을 위임할 거다라고 하는 거. 이분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마다 지금 사업시행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무심이 많잖아요. 자, 사업시행 범위를 전면 지원하는 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핵심 사업으로 삼으면 그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등등의 작업들이 필요하다. 오늘 시정연구원도 여러분 오셨는데, 시정연구원에서 늘 연구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원인력 운영 체계에서는 몇 가지, 그러니까 지원인력 부분은 이게 이제 동마다 한 명씩을 지원인을 배치한다는 것은 이미 시의 방침으로 결정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가 거의 끝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39명 중에 이제 부족한 인원은 일반 공무원으로 하면 되니까, 어쨌든 39명의 전담 공무원이 하나씩 있다고 할 때 통상 3-4명에 3-4명당 1명 정도의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우리 조직 논리상. 그러면 39명을 제대로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게 관리 운영하려면 한 10명 정도의 관리 운영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관리 운영 브릿지가 되는 거죠. 이 브릿지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과를 늘리면 됩니다. 주민자치과 늘려갖고 공무원 많이 늘려서 직접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 있지만, 지금 있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일정 부분의 관리 책임을 넘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 현실적으로 5가지 아니게 이런 안을 좀 제시하면서, 사실 정식 보고서에서는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들을 기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고요. 이 과정, 주민자치 구성 과정에 관해서는
이 책의 보고서 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상당히 자세하게 지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부분 하기 위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이거 큰 건 아니고요. 3개년이라고 할 때 이제 3개년 중에 올해 2021년은 안 들어갑니다. 2021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만 안 해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가동되는 것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올해는 준비해오고 내년을 이제 앞에 7개 동안 15년 했지만 어쨌든 전체로 보면 15년 했고 그 다음에 2023년 차가 기반 성립됩니다. 왜 이제 지금 현재 시의 그 기본방침상 2023년도에 주민세가 이제 대임금 주민세가 환원되는 걸로 계획을 제가 세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제어도 확보되면서 그다음에 자체 사업 시행 능력도 갖추면서 기반을 다져낸다. 그다음 2024년 정도가 그나마 이제 기본 꼴을 낮추고 정착하시다라고 보는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진행을 하는 게 무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이제 노조에 좀 생각하고요. 요거 지금 경영 과제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일이 그렇죠. 항상 일이 지금 잘 준비하려면 사실은 사람이 준비가 돼가지고 돈이 준비가 되거든요. 사람과 돈만 준비되면 사실은 다 잘 됩니다. 모든 일이. 자, 사람을 준비하는 것은 두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는 그 지원하는 행정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주민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급하게입니다. 1년 안에 주민자치 전면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행정에서 그에 합당한 지원 정책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안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데서 지원 정책을 갖춰라. 그래서 행정지원 체계를 확실하게 갖추고 그 다음에 그 행정지원 체계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걸 보면 동자유권 앞대기, 동장주기공무제 이런 것들 이제 떠났는데 사실 앞으로 이게 동주민자치가 실질적인 주민자치 대표기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동의 자유가 될 때, 동의 자유권이 강화될 때 의미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동은 하도 자유권이 없는데 주민자치만 강화된다고 이게 자치가 됩니까? 그래서 동의 자유권을 확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동의 자유권이 확대되는 거에 비례해서 사실 동장주기공무제도 하고 동장주민 주치제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사실은 올해 계획을 세우자. 올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올해 사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다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강화하고 자치 환경 제도 정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자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39개 정도 조사해봤는데 4개 동이 회의실에서 아직도 회의실에서 모든 행사와 모든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회의실 하나 다양 갖고 회의도 하고 무슨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요. 이게 이렇게 이래가지고 무슨 주민자치가 되겠냐고. 그렇게 적어도 없거나 적어도는 무조건 올해 안으로 다른 대치공간이라도 안 해야 된다. 대치공간.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다른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근처에 복지관이 있든 그 근처에 도서관이 있든 뭐 어쨌든 공공기관 안에서 확보해야 된다. 올해 안으로. 근데 내년부터는 조금씩 늘려나가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미입한 게 공감대가 별로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시가 지금 주민자치 전면전환을 한다고 공표를 했는데 우리 1월달에 근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할까? 사실 한 3% 할까요? 사실 공식적으로 좀 비중 있게 공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빨리 결정해서 우리 진짜 올해 말에 주민자치 전면전환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가가오도에 40만 세대에 하나씩 인플레이션 하나씩 돌려야 됩니다. 이 정도의 기준을 갖고 사실은 공표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감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관심이 커지고, 알아야 관심이 커지고, 실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육훈련 및 컨설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예산도 없으니까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아니 돈을 적게 들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꼭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 이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한 가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세대하고 보면 지금 현재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동장을 중심으로 주민자치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약간 애매해요. 이유는 왜냐하면 주민자치는 곧 사람들 조직에 곧 사람들 조직이 어떻게 중심해갖고 주민자치 준비하겠습니까? 동장이 그렇다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동장과 그와 관련 조직들,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진짜 관심 있는 조직들의 대표들도 아니고 주민자치 준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주민자치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논의하면서 준비를 하자. 동반. 자, 그러려면 그 주민자치 준비위원회 교육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팀이 짜주면 우리가 당장 해야 될 뭔가 공지하고 속지하고 공유하는 거. 네, 이거 다 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과정들은 다 차근차근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력 확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초기적으로는 결국 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돈을 계속 해주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강화시키죠. 각자 모든 동네 주민자치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갖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재정력 확보하는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 라고 하는 계획은 올해 안에 세워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민자치 구성 실무 준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동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시에서는 지금 구성 및 운영 기침이 솔직히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아직 안 내려가서 사실 많이 궁금해하셔요. 예를 들면 선정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위원무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한데 시의 지침은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정도의 그런 골격 큰 지침은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그 발생의 예상들은 수많은 발생의 예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림이 보여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런 걸 대비하는 기구라든가 이런 장치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 지금. 네, 그런 데 있고요. 동단에서 아까 얘기한 주민자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러면 같이 논의하고 공감대 확산하고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우리 동네 주민자치나 주민자치 얼개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